자,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노트를 하나씩 챙겨야 된다. 알겠지? 노트는 너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걸 위해서 너희들 전략집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리고 노트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해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는 간략한 것만 적어놓고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올릴 거거든. 그걸 보고 노트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윤희야, 앉아. 그러면 이제 노트 필기며 간단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노트를 필기를 할 때는 있잖아. 여기 혹시 왼손잡이 있어? 왼손잡이야? 너는 내가 하는 거에 반대로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해. 오른쪽이 쉬우면 쉽고.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노트를 딱 피잖아? 노트를 피게 되면 가운데 접선이 있을 거야. 그지? 이 용수철 스프링으로 된 친구도 있고 접는 면으로 된 친구들도 있고 첫 장의 노트를 넘기잖아? 그러면 이제 또 넘겨. 그냥 새로운 노트 양면. 알았지? 우리는 필기를 여기다 할 거야.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필기를 하게 될 거고 뭐 제목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검은색으로만 필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표시할 때도 별표 치는 것도 다 검은색으로만 하자. 알겠지? 이거 선생님의 이제 너희들 뭐라고 하면 로직이거든. 뭐 이제 사실은 스텝으로 점점점 너희들이 또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특이한 필기법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니까 이걸 기초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 검은색 필기를 하고 조금 럭셔리하게 써라. 알았지? 강연 넓게 이거 반 또 접고 막 이렇게 흥분해지 말을처럼 쓰지 말고 널찍하게 써. 보충 써야 되니까 왼쪽은 비운다. 이 왼쪽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일단 얘가 들어갈 거야.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다 준비해 놓을 거야. 이런 포스트잇을 나눠줄 거거든. 이거 왜 필요하냐면 여기는 지금 말한 대로 로직이 들어가. 로직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빨리 풀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 알겠지? 사실 화학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긴 하지만 선생님은 무슨 평생교육원의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 흥미 위주로 가르칠 수도 있겠지.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점수를 많이 나오고 다른 애들보다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너희들 돈 내고 와서 배우는 이유야.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건 문제풀이를 다른 친구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포스트잇에다 꼭 적어서 붙여놓는 거야. 나중에 이 포스트잇은 문제를 풀 때 떼서 책상 옆에 붙여놓고 거기 연습하면 돼. 트레이닝으로.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얘가 들어갈 거야. 참고. 참고는 수능은 안 나와. 가끔 응용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그럼 어디에서 필요하냐? 내신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막 객관적으로 안 하시고 주관적으로 수업을 하시거든. 내신만큼은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덤벼들면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건줄 알고 막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이드를 설정해 주는 거야.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받아오라고 하는 부분이야. 알겠지? 참고는 여기다 적어. 알겠지? 왼쪽에다 적고 이건 수업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필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넘기겠지. 넘기면 또 오른쪽만 쓰는 거야. 왼쪽은 비워놔. 왼쪽은 공간 좀 넓게 남겨놔. 나중에 뭐 채워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만 필기를 계속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단계가 끝났어. 어떤 한 1교시 수업이 끝났어.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노트야. 알았지? 만약에 자기 그 교재를 갖고 너희들이 평생 끌어안고 살 거라면 그 교재에다가 이런 걸 다 하면 돼. 근데 교재는 맨날 바뀌고 뒤에 있는 출판사의 요구에 대로 문제도 막 바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뀌지 않는 노트가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를 찾아볼 거 아니냐, 니네가. 근데 제일 먼저 노트부터 찾아봐.
알았지? 노트에 없으면 그걸 책에서 찾아서 적어 넣어놓으라고. 그건 선생님이 말을 했거나 언급을 안 했거나 너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적어놔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색깔을 이렇게 규정을 하자. 파란색으로 적어. 얘는 완자 문제를 풀 때 완자의 설명이 보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막 푸는데 이 내용을 잘 기억을 못했어. 그래서 노트를 먼저 보고 노트에 그 내용이 없으면 완자 같은 데 찾아서 노트에다 적어 놓으라고. 알았지? 파란색으로만. 알겠니? 그러니까 다양한 색을 쓰면서 기분 전환도 좋겠지만 이건 냉철히 말하면 기분 전환용 노트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 시뮬레이션 전략지지. 그러니까 파란색, 검은색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봐. 롤을. 알았지? 그래서 얘는 여기다 쓸 때 내가 지금 이거 노트에 보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 잘 너무나 주관적이거든.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거야. 알았지? 파란색으로 여기다 밑에 첨삭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건 표시도 하고. 표시할 때도 별표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 그냥 점. 여기 점으로 찍는 거지. 예를 들어 식량 생산 그러면 내가 식량 생산에 어떤 걸 모르겠다면 식량 생산 내자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내가 이거 완자를 풀다가 몰랐던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 색깔로만. 알았지? 구차한 뭐 설명 없이도.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의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것들 이해갔지?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노트를 보고 노트에 없으면 다시. 근데 노트에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 그럼 또 적어놔. 거기다. 알았지? 그렇게 노트를 채워가라. 그러면 이제 다 풀고 났어.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문제풀이반에 들어가거나 이제 진짜 내신반에 들어가면은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 있거든. 그때 이 포스트잇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 거 문제 풀다가 새로운 문제 풀다가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그런 건 나중에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건 이게 외적인 시험지지. 이 교재도 아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검은색도 아니고 외적인 거. 그럼 나중에는 빨간색 같은 경우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학교 수업하다가 집어넣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실제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선생님한테 뭐 개념, 선생님 개인적인 문제집이나 그것들 풀다가 모르는 거. 알았어?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형광펜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시험 보기 직전에는 형광펜으로 박스를 쳐놓는다든지. 학교 대신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여기는 안 낼 건데 여기서 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프린트라는 걸 줄 거 아니냐? 그럼 그 프린트를 니들 노트에 넘겨놔야 돼. 그 노트 한 권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들 여태까지 시행착오가 뭐야?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학교, 교재, 교과서, 노트, 프린트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리저리 뒤져봤잖아. 그게 아니라 한 곳에 다 집중시켜 놓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어디 시험 준비하러 갈 때 뭐 스카나 이런 데 갈 때 있지? 그냥 노트 한 권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거 연습하는 거다. 알았지? 딴 거 없이 화학만. 그러니까 빨간색까지 표현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단원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화학은 총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뭐 포스잇 작은 것 이런 것들 이것 중에 약간 큰 게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작은 게 있거든.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줄 거야. 알았어? 니네가 뭐 4개 붙이기 위해서 살 쓰는 거 좀 사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위쪽은 대단원을 붙이는 거야. 대단원. 서류처럼 하는 거 봐야지. 그래서 하나 붙이고 옆에 또 삐져서 붙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총 몇 단원이라고 해서 4단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군데군데로. 그치? 그리고 요거보다 또 작은 게 이런 거잖아. 그치? 좀 작은 거. 이런 작은 것들은 밑에 들어갈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너희들 학교 가서 하는 거야. 학교 가서 요 단은 시험 범위 4개만 딱 붙여놓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금방금방. 그 다음에 이제 고3에 가서 이거보다 더 얇은 게 있어요. 그치? 그게 옆에 붙어. 이게 정말 다닥다닥 붙거든. 자기가 모르는 게 막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고3용으로 쓸 거야. 그러면 이 노트는 적어도 니들 고등학교 내내 갖고 있어야 될 거야. 알겠어?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뭐 선배들은 여기에 더 노트가 두꺼워져. 막 첨삭이 된단 말이야. 시험지도 거기에 꽂혀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니들 보물지도야. 딴 사람이 훔쳐가도 절대 그걸로 점수 못 올라간다. 니네 거니까. 알았니? 이런 연습을 하면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족보라는 걸 만들거든.
족구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족구가 다 이렇게 만들 거야, 얘네들이. 얘들이 보기 쉽게끔 색깔 지정하고, 뭐 파란색, 빨간색, 좀 더 큰 것까지 지정을 하는데, 그걸 갖고 학교에 갖고 가면 누가 그걸 빌려가도 다 니들처럼 점수를 높게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게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잖아. 그지? 세컨드 에디션을 니네가 만들어야 돼. 아는 건 빼버리고. 알았니? 그 다음에 서드 에디션을 학교에 갖고 가. 그럼 애들이 뭐 족보인 줄 알고, 야, 이거 나 좀 빌려줘. 니네 안 빌려주면 왕따당하는 거 알지? 대학교는 그래. 응? 그거 안 빌려주잖아. 뭔가 이렇게 애들이 눈총을 준단 말이야. 근데 서드 에디션은 줘도 돼. 왜? 그거 갖고 백점 못 맞거든. 니네가 아는 거 다 빠진 거니까. 인신도 쓰고, 애도 망치고, 딱 좋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학교 생활을 하라고. 알았지? 우리는 이 연습이 더 중요해. 우리는 사실 개념보다도.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 첫 번째 나가는 개념이니까 좀 쉽게 할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풀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싸움을 해요. 지금은 편하게 듣고, 아, 이런 게 이 단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화학이라는 게 이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고등학교 화학에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보는 걸로. 알았죠? 거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시다. 일단 우리는 저렇게 변출지도 대단어만 붙이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포스잇 붙이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 펜으로 하는 거. 연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애들 중에 연필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쪽도 시커멓고 여기도 시커멓고 막 그죠? 습한 날 보면 다 지워지고 이런단 말이야. 검은색 펜으로 또박또박 써서,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알겠죠? 그리고 한 소단원이 끝나면 그냥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알겠어요? 왜? 지금 할 거보다 앞으로 할 게 더 많거든요. 거기다 써야 될 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트 필기를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푸시는데요. 틀린 문제에 대한 거는 좀 잘 알아두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이 교재가 바뀔 거예요. 만재가 분명히 바뀝니다. 이게 3년째고 4년 넘어가면은 약간 바뀌게 되고 디자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집에 대해서 뭐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푸세요. 뭐 원도 칠만큼 치고. 원래는 선생님은 새로운 교재를 공부할 때 절대 채점 못하게 해요. 채점 못하고 틀린 것만 파란 펜으로 점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필로 1, 2, 3, 4, 5번에서 번호에다 막 체크하는 거 싫어해요. 저 끝부분에다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왜? 사람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풀었던 거 다시 푸는 게 좋다는 건 알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집은 딱 보면 답부터 보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공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그라미 1번하고 쓰고, 뭐 이렇게 기억, 동그라미 2번, 니은 이런 다음에 요 뒤에다 이렇게만 체크하게 하거든요. 연필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요. 번호에 체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연필은 한참 지나면 흐릿해져요. 알았어요? 볼펜보다도.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지금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책 분명히 바뀌어요. 알았지? 너희들은 이렇게는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푸세요. 어차피 이거는 한번 쓰고 팽당할 수도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노트 필기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 우리 수업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기 가서 구독만 누르세요. 알겠지? 그리고 뭐 댓글 이런 거 달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만. 알겠죠? 그리고 그걸 보시고 피드백을 반드시 하세요. 알았지? 그 노트에 빠진 내용 있으면 적고, 그리고 링크는 선생님이 전화번호로 이제 선생님이 다 저장해놓고, 뭐 저기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메시지로 보내든지 보낼 테니까, 그래서 구독만 해놓으면 자기 재생 목록에 자기 것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그 사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빠진 영상 혹시 다른 학원 거나 다른 시간 수업을 지나간 수업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구독을 눌러놔야 자기께 떠요. 알았지? 날짜 자기가 한 날짜 잘 봐도 오늘 7월 16일이죠. 그죠? 16일 잘 보고 들어가십시오. 알았어요?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피드백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업의 시간은 대부분 개념의 시간에 중점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더라도 뒤에 수능 쪽은 안 낼 겁니다. 알았죠? 중단한 정도의 문제까지 하고 제가 이제 선택하는 문제들만 풀어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에다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여기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화원이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것만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노트 필기 하는 연습하시고요. 기본 뼈대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여기 임하세요.
알겠죠?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오케이? 너희들은 출발반이니까. 자, 컨텐츠 한번 펴보세요. 컨텐츠. 예, 컨텐츠 있죠? 좀 넘겨 앞에 보면. 자, 우리 컨텐츠를 보시면 화학은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원이. 그럼 여러분들 중간고사 어떻게 보겠어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 딱 떨어지죠?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학교들이 집중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고등학교라든가. 니는 어디냐? 그렇구나. 그 다음에 대신고라든가 이런 데는요, 한 학기에 다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그런 학교, 자기네 학교에 딱 갔는데, 정책이 바뀌어갖고 집중기술을 하겠다 그러면 느닷없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학원은. 학원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중간 1단원, 기말 1단원, 이렇게 나가는 학원이 대부분이니까. 그럴 때 팀을 꾸리고 막 정신없이. 그래도 안 꾸려지면 혼자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듣고 소용없습니다. 내신은 옆에서 누군가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둘 때 나중에 내가 어느 학교를 떨어지든지 집중교수가 있는 학교라면 나도 그래도 커버를 칠 수 있을 경만큼 그 정도 공부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화학은 4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과학이 4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가 1, 2, 3단으로. 그래서 걔는 막 섞여 들어갈 거고 생명이 5단으로 되어 있어요. 5단으로.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자기 화학 빼고 다른 과목 선수하는 학생 흔들어. 화학이 첫 번째예요. 이게 단추를 잘 빼야 되겠네. 내가 책임이 막강하네. 알았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이거 수업을 들으면 약간 늦은 감이 없진 않고 중학교 2학년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일찍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시작을 해요.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한 중1 정도 되면 카톡까지 끝내요. 걔들이 이제 저기 영재고나 과고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이겠죠? 알잖아, 주변 친구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안 가는 애들도 많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었다면 늦었겠지만 그것도 빠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언제쯤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을 때 마무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앞서온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도 있죠. 최근에 배우는 거니까. 알았지? 노트 잊어먹지 말고 꼭 갖고 계세요. 나중에 혹시나 연이 질겨서 쌤이랑 또 만나면 그 노트를 꺼내놓고 하시면 돼요. 훨씬 시간도 절고. 왜 처음 들어온 애들 노트 필요 정신없거든. 그러니까 그 노트를 갖고 있으면 계속 자기가 거기다가 첨삭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눈길을 줘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화학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정이에요. 2단원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보이죠? 거기에 소단은 화학 식량과 몰이라고 있을 겁니다. 있어요? 자, 화학 식량과 몰. 여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는 출발 개념이 탄탄하게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래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계산이 약해. 계산이 약하면 어디든 다 약해요. 어려워요. 선생님은 공식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막 공식을 써놓는 파트가 되게 있습니다만 선생님 공식을 쓰지 않고 누가 봐도 초등학교 5학년이 봐도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계산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소수점을 쓰지 못하게 해요. 무조건 분수를 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출제자가 소수점으로 출제가 되면 그 분수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소수점으로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 실수가 나옵니다. 항상.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도 좀 천천히 배워두시고요. 여기가 별 2개를 줄 수 있어요. 난이도. 다른 데는 별을 주지 않아요. 다른 데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별 2개라는 건 난이도가 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학 반응식 있죠. 여기만 따로 별이 이겁니다. 왜 그러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개념이 어렵지 않고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리고 수능 정시를 볼 때 이거 최고 난이도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수능에는 20번이나 19번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어려울까요? 여기는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치면 수열이나 수리출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수열출이, 수리출이?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쉽게 풀려요. 근데 학교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가르쳐주는 거 보면 다 공식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A4지 반장 정도가 해설지인데 그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주었다 깨나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왜? 보통 최하 5분이나 4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읽는 데만 그렇게 걸려요. 푸는 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식을 못 세우는 거죠. 이쪽은 수열, 수리추리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잠깐 보여줄 거예요. 기초반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니들이 풀었는데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오! 이해가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똑같은 문제가 나올 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또 다시 변형되면요 그때 가서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해설집에 나와 있지만 나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 아는 거,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얘는 계산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어렵냐? 문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문제를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라고 하죠. 우리 이제 자연계열을 꿈꾸는 친구들, 이과를 꿈꾸는 친구들이 약한 게 뭐래요? 언어죠, 언어. 그죠? 언어.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과를 오려면 언어도 잘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어느 과목을 가든 언어도 잘하고 거기에 수학도 잘하는 친구들이 자연계열을 가거든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치로 커버를 쳐야 돼요. 경험치로. 알았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친구도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오른쪽 뺨을 맞으면 그 친구는 7시 되면 도망가거나 뭐 해요. 맨날 맞으면.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경험치가 쌓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쪽은 논리적 사고를 묻는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파트를 찍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이게 이제 2단원은 1학기 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기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02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라는 파트 있죠. 02에 거기에 바로 얘를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양자수와 오비탈을 묻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얘들이 뭐냐? 암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단원을 무슨 화학이라고 그러냐면 분석화학이라고 해요. 이 원자의 세계라는 이 단원은 분석화학이기 때문에, 분석화학은 뭐가 필요해요? 팩트가 있거든요. 팩트를 막 응용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이 표도 그려주고 그리고 물어보는 어떤 포지션, 방향 다 알려줄 거니까 여기는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표를 놓고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왜? 표를 암기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표를 놓고 해석할 줄 알면 되니까 이쪽은 분석화.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암기가 따라와야 되는 게 별 2개 정도 줄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두 번째 단원이 있어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자, 여기 또한 팩트인데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 단원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뭐냐면 기말고사를 이 단원만 보겠다. 그럼 여기가 제일 어렵다는 건데 일반적 학교들은 누적합니다. 누적. 다시 말해서 1단원 끝났죠? 이거 누적해서 2단원 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시 또 공부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적하는 학교들의 특징 중에 일반적인 게 그 해에 고3들이나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거기서 비슷하게 내요. 알았지? 그런 것 또한 좀 알고 계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누적이 됐을 경우 앞단원을 잡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작살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1단원이 제일 중요한 거, 화학은. 얘가 뭐야?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여기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뒷동산 정도 됩니다. 뒷동산. 그러다가 4번에 가면 이제 백두산 정도가 나타나요, 하나가. 제일 1단원이 어렵다. 그래서 첫 시간, 그리고 첫 번째 사주 정도가 제일 어렵다라고 명심하시고요. 알았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요, 말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되풀이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특징이고 외우셔야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2단원은. 분석과 외워라. 이거는 외워라. 알았지? 다음 세 번째 3단원. 야, 여기는 제가 별표를 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개꿀이다.
알았어요? 개꿀인데 제대로 배워야 개꿀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3단원은 2학기 중간고사 타입인데 여기서 문제 틀리면 화학을 버리는 거다. 발로 밟는 거다. 여기 다 맞아야 됩니다. 알았지? 그렇다고 이거 쉽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더라. 니네 선배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맞았더라. 하나 굳이 필요한다면 공감각? 공감각인데 뭐 여러분들이 공감각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갖고 후진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모형을 예측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다. 넘어갑니다. 4단에 들어가면요. 여기가 일단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생소해요, 여러분. 왜 생소하느냐?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상용 로그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상용 로그 함수. 모르죠. 그죠? 니들, 알아요? 상용 로그 함수? 배웠어요? 상용 로그라는 게 정말 쉬운 거거든요. 수학적인 견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과학은 실용학문이잖아요. 수학은 이론학문이고. 그래서 이론이 실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면 더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 이론만 배우다가 응용학을 가가지고 보면 이래서 이 계산법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가 이제 깨닫는 곳이거든요. 이 상용 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건 알아요? 지수 제곱은 아나?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도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별 하나 정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4년기 중화 반응이 있죠. 이 중화 반응이 바로 별의 곱하기 50 두 번째 킬러 단원입니다. 두 번째 킬러.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죠? 계산의 정확한성이 아니라 여기도 수열 처리, 수리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얘를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모르는 사람? 벤 다이어그램 알죠? 동그란 원으로 그걸로 다 풀 겁니다. 이게. 알았지?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2단원의 원자구조에서 잠깐 보여줘요. 그때 보고 배우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단원을 정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산화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화원에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화원을 배우고 올라간 친구들은 통합과학 산화원은 가볍게 쳐요. 알았어요? 왜? 통합과학의 산화원에서 안 배우는 개념 하나를 더 배우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다른 친구보다 속도를 한 500배 빠르게 해줍니다. 알았어? 그거를 꼭 배우세요. 산화원은 별표를 치지 않겠는데 여기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그닥 별표 하나 주기도 아까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열의 출입. 자, 내용적인 설명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만 보통의 학교들이 여기를 안 내요.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되게 쉽게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 교과서가 바뀌고 2년 연속 계속 출제가 됐는데 뭐 이런 거잖아. 뭐 부를 때니까 따뜻해요. 무슨 반응이 이게 발열 이런 게 나온 적 있죠. 이거 아주 쉬운 파트. 그래서 올해는 또 모의고사에 얘가 빠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뭐 Q는 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변 이거는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겠다. 알았지? 그래서 기말고사도 그렇게 많은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뼈대 만드는 거, 노트.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어렵고 이런 것 좀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출제자는 어떻게 출제되고 나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배우는 거. 오케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죠? 1학기는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어디가 더 어렵다? 중간고사 어려워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나도 어려우면 딴 사람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려운 와중에 니네가 점수가 높게 나오면 유리하겠죠. 1학기 중간기말을 합쳐서 1학기 등급이 있다. 알았습니까? 그럼 2학기는 또 어디가 관건이겠다? 기말이 관건이에요. 중간고사는 애들이 그럭저럭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
그럭저럭 너무 잘 봐야 돼. 그래야 등급이 차이가 나니까. 충분히 잘 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 챙긴다면, 너희들이 노트만 갖고 있다면 실수할 확률이 한 90%가 준다는 거죠. 노트만 있으면. 왜? 사람의 기억력이 가장 확실한 건 시험 보기 5분 전입니다. 5분 전에 과연 당신은 뭐하고 있나? 책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나온다겠는데, 아니면 귀만 막 열어놓죠? 왜? 야 쌤 이거 나온다 우르르 그쪽 몰려가죠. 야 이것도 나오는데 우르르. 내가 5분이 지나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 거 정리하세요. 5분 전에 본 기억이 가장 자기 실수를 많이 줄이거든요. 근데 그때 볼 책이 없다. 불행한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렇게 오리엔테이링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초만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12쪽을 써볼까? 보면 우리 첫 단원에 말 그대로 이름도 그래. 첫걸음이야, 첫걸음.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화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소개하는 단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일선 교사로 있어.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등급을 나눠야 돼. 그러면 일생생활에 접목되는 아주 유연한 개념의 연계보다는 채점 위주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단원을 소개시키면서 현직 교사 입장으로서 나는 이렇다면 이걸 물어볼 거야 라고 써줄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필기를 잘 해놓으세요. 먼저 거기 보시면 소단원에 말 그대로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관계되는 걸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이거와 화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주변에 있는 거 다 끌어들이고요. 어려운 얘기 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첫 걸음을 배우는, 그리고 이 화학 기초반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를 건 잘라내세요. 알았습니까? 과감하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1시간 안에 이 카트 안에 담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잖아요. 쇼핑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부피 위주로 담는다든가 값어치 위주로 담는다든가 그렇겠죠. 그런 것을 자기가 어느 과목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꼭 아시라고요. 칠 건 치셔야 됩니다.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막 어려운 거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처음에 얘부터 들어갈 거예요. 뭐냐? 요거는 식이 뭐예요? 식이 먹는 거예요. 알았지? 먹는 거 그럼 식량이거든요. 식량과 가장 관련 깊은 화학의 반응식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개가 하나 뜹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는 화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근데 사실 억지가 많죠. 왜? 화학만 영향을 줬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생명과학도 영향을 줬고 물리학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화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명학, 지학적인 면도 보여줄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관점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화학 시간에 화학만, 물리 시간에 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무조건 통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뭘 잘해요? 비문학을 잘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먼저 화학의 유용성의 첫 번째 보면 식량 문제 해결이라고 써있거든요. 자, 식량 문제 해결. 근데 식량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누가? 학원하는 분이. 그래서 거기에 막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나온 게 이거거든요. 화학
비료의 개발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십시오. 여기는 생명과학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비료라고 하는 거예요. 비료는 우리 인간으로 따르면 영양제예요. 영양제.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양제는 언제 먹어요? 건강할 때 먹어요. 맞아요. 건강할 때 먹습니다. 힘 빠지고 해서 영양제 보충해야 돼. 그건 약입니다. 영양제는 평소에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 몸에 하루 동안 필요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거라면 이 비료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의 주성분이 누구냐? 알고 들어가시라고. 이 비료는 주성분이 얘입니다. 얘. 질소라는 원소예요. 질소라는 원소입니다. 그럼 질소가 뭐 하는 데 쓰이는 놈이냐? 자, 이게 이제 뭐냐? 참고입니다. 참고. 왜 참고냐? 화학과 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 질소는 잘 들으세요. 질소는 단백질의 주성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탄소, 그리고 질소로 쓸 수 있거든요. 굳이 제가 색깔을 달리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냥 쓰라는 얘기예요. 빨간색 쓰지 마시고. 알죠? 검은색으로.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황도 있고 인도 있고 너무 많아요. 단백질. 종류도 많고요. 하지만 이 네 개가 여러분의 알고 주요 성분이에요. 초초촌이라고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얘 주성분 중 하나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식물들한테. 바로 단백질은요, 이렇다면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단백질은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근육 뭐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병원체와 싸우는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꼭 분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분열인 세포 분열도 일종의 동합, 합성작용이거든요. 모든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흉내예요. 여러분 몸에 효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바이러스 같은 애예요. 알아서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효소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 성분이 단백질이더라. 그럼 식물은 막 자기 세포의 숫자를 늘려야 생장도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열해서 생세포도 만들고, 그래서 키도 크고 자손도 번식시키고 이러는데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 단백질의 합성 성분이 누구냐? 주요 원소가 질소더라. 근데 왜 질소의 비료의 개발이 질소의 이 식물의 그런 아쉬운 점을 해소시켰느냐? 이 질소가 정말 얻기가 힘든 원소예요. C나 H 이런 것들은 광합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소금당을 통해서도. 근데 이 질소는 너무 어렵다. 뭐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공기 중의 질소는, 여러분 공기 중의 질소는 78%다. 우와, 100 중에 78%. 그럼 식물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나? 반대로 생각해볼까? 왜 그렇게 78%나 있을까? 굉장히 세니까. 안 끊어져. 분해가 안 돼. 화학 변화가 잘 안 일어나. 그래서 78%. 그 공기를 누가 흡수하지? 우리가 숨 쉴 때 쓰잖아. 우리 몸에도 질소가 되게 많아. 그래도 우리 몸에 영향을 전혀 안 줘. 헬륨가스처럼. 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나온단 말이야, 다시. 알겠니? 그러니까 질소를 식물이 직접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식물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용하냐? 자, 봐요. 얘로 흡수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암모늄 이온이고요. 이게 질산 이온이에요. 식물이 이 형태로 물을 통해서 흡수해요. 알았습니까? 물을 통해서 흡수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누구냐? 없어요. 그냥 땅 속에 얘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빠져나오면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푸석푸석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잘로 툭 민다면 연기 훅 일어나는 땅 있죠? 그런 땅이 산성화된 땅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이 많으면 땅이 촉촉해요. 검고요, 지렁이 같은 것도 많이 살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논바닥 알죠? 벼를 심고 1년이 지나면 땅이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봄이 되면 볏짚을 태워서 깔거나 석회를 뿌리거나, 여러분들 겨울에 지나가면 논바닥에 하얀 비닐로 동그란 거 하나 있는 거 봤어요? 막 군데군데? 그래서 볏짚이에요, 볏짚. 겨울에나 썩혀갖고 봄에 태우는 거죠. 그럼 재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중화반응이 이렇게 해서 땅이 다시 또 염기성이 돼버려요. 좋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땅 속에다 뿌려놔야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태워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식물들이 그걸 또 빨아들이는 건데, 이걸 가장 쉽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콩이에요, 콩. 콩은 푸석푸석한 운동장에다 심어놔도 자라요. 왜? 걔들은 땅속에 질소 성분이 필요 없거든요.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뿌리오박테리아를 통해서. 걔들 빼고는요, 모든 생물은 이게 필요해요. 그럼 자, 비료의 원료는 누구예요? 얘입니다. 비료의 원료는 얘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내용들을 보면 뭐 합어법이 있고 보시법이 있고 막 이런 말 막 있어요. 그냥 막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인간이 최초로 질소의 성분 물질을 만들어낸 건 하버라는 과학자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버법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슈라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비료가 만들어졌다는 걸 커다란 맥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암기보다 더 쉬운 게 뭐였죠? 뒷담화죠. 그죠? 과거사를 알고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걸 출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버라는 과학자는요, 1900년대 초 이제 독일이 공화국이었을 때였어요. 아직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황제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그 게르만족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민족입니다. 얘네 봤죠? TV에서 보면 머리 하얗고 막 키 크고 축구도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여자 남자는 굉장히 뛰어난 종족인데 약간 전투 용병이었죠. 1800년 후반에 막 로마도 게르만족 이동할 때는 모른 척할 정도로 전투력이 어마무시한 종족인데 무시를 당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무시를 당하죠. 포르투갈 이런 애들한테. 전투력은 만렙인데. 그러니까 항상 불만에 갖고 있다가 그 프랑스 국왕이 생일일 때 꼭 독일에서 이렇게 탄산수를 공급해서, 그러니까 치욕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전까지는 승리를 한다고 6탄으로 독일과 싸우면 피지컬적으로 뛰어나니까. 근데 그 1800년 후반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무기가 발달한 거예요. 특히 화약. 전 세계 화약의 생산을 주를 이룬 건 중국과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화약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서열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한 9위 10위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화약 만들자. 그래서 전격적으로 자기 나라 자국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천상금을 걸어요. 그때 하버 부부가 얘 둘 다 과학자예요. 근데 연구소가 막 무너지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와이프가 말려요. 그 여자 와이프도 과학자니까. 우리가 만든 과학의 결정체가 인간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지 말자.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근데 하버는 당장 이제 연구소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연구를 독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선 성공을 하네, 얘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78% 있다겠죠?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예요. 둘을 촉매를 이용한 온도 변환법, 르샤틀리에 원리인데 그걸 이용해서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을 해요.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지원을 넣고 그 걔들이 그 사업을 독차지하게 돼요. 이거 컸죠? 번성했죠? 그런데 와이프가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한 거야.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작은 저격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세계 전쟁이 터진 거예요. 1차 세계 대전. 그러니까 결국은 하버에서 1차 세계 전쟁이 터진 거죠. 곧바로 와이프가 자살을 죽어버립니다.
학원은 되게 불행한 사람이야. 와이프가 죽고 이 사람은 슬픔은 잠깐 승승장구하죠. 1차 세계대전으로 한 50만 명, 3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이, 이것도 중요한 역사입니다. 휴전이에요, 정전이에요, 그거? 1차 세계대전 휴전인지 정전인지 모르죠, 잘. 저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을 이긴 히틀러의 전범 재판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자들을 전범으로 내세우려면 그건 정전이어야 돼요. 휴전이었다면 이거는 전쟁의 전범이 아닌 거죠. 강제로 연합군이 그것만 정전이었어 해가지고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건 미스테리인데, 일단 얘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화군은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정권을 누가 잡죠? 히틀러가 잡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얘가 전격적으로 잘려요. 얘가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티를 쫓겨나고 빈역 앞에서 돌파밀 당해 죽어요. 끝이 말로가 좀 그렇죠. 출발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보슈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비료를 탈바꿈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시작은 좀 안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간에 유익한 과학 발명품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3권 끝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질소라는 물질과 수소라는 물질이 암모니아가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선 보세요. 이 물질을 화학식으로 이렇게 쓴대. 이 물질은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답니다. 뭡니까? 암기해야 돼요. 질소 이렇게 쓰고 수소 이렇게 쓰고 암모니아 이렇게 쓰는구나. 무턱된 암기보다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 식을 완성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이것들을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출발이 중요한 거고 기초가 중요한 거다니. 우리는 있잖아요. 여기에 등장한 이 화학식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제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참고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출제자는 이걸 물을 거니까. 자, 우리는 물질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화학은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원자는 사실 물리학에 가깝고요. 그것들이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눈의 주변에 있는 물질의 구성을 다루는 게 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은 커다랗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일단 순수한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나뉘어요. 물질은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로 나뉘는데 순물질의 정의가 뭐냐면 특성이 있죠.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다. 결국 뭡니까? 물질의 특성이 있다예요. 물질의 특성이 있는 애들이요. 혼합물은요. 이게 일정치 못해요. 섞인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죠. 일정하지 않다. 자, 이 순물질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순수한 물질은요, 다시 두 개로 나뉘죠. 첫 번째, 사실은 옛날 책에 보면 이런 말을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빠져요. 원소와 화합물로 나뉘어요. 원소와 화합물. 정의를 보면 한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의가 그래요. 한 가지 성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교과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왜 선생님이 물질의 원소에 앞에 꽃을 붙였느냐? 이 성분 또한 우리가 원소라고 해요.
동, 이, 의, 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원소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거부터 구분하고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화학식을 쓰는 게 화학의 학문이에요. 이런 화학식을 써주는데, 이런 화학식이 너희들한테 원소함으로 어떻게 구분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들은 화학식 내 대문자가 한 종류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문자 한 개만 있는 애들이 원소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얘는 뭔가요? 이게 화합물. 대문자 두 개 있는 애들. 알았니? 구분됐어? 다시 말해서 화합물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 있는 애들. 두 종류 이상 있는 애들. 알았어요? 여기에 더 들어가면 저 원소도 금속이냐 비금속 원소냐 이렇게 이 원소 나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차츰 하기로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이것만 잘 보십시오. 원소고 원소인데 얘는 뭐다? 화합물이다, 이 정도다. 알았어요? 출제자는 이거 먼저 물어봐요. 저 위에는 원소가 몇 종류 있고 화합물은 몇 종류 있고 꼭 묻습니다. 알겠지? 그럼 너희들은 뭐만 봐? 대문자 숫자만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뭡니까? 그래요, 이게 화합물이고 원소는 알겠습니다만 이 아래 작은 숫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그 물질을 구성하는 독특한 구성 원자 숲이에요. 다시 말해서 N2라는 물질은 질소 원자와 구분점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면 이거 원소예요. 이렇게 쓰면요 이것도 원소예요. 말 웃기죠? 얘는 성분의 원소고요, 얘는 물질의 원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뭔 뜻이냐고요? 질소 원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얘는요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표현에서 질소나 질소 기체나 질소 분자나 이런 말이 다 물질 원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2. 질소, 질소기체, 질소분자. 그럼 다시 말해서 수소, 수소기체, 수소분자는 H2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뒤에 이게 꼭 붙여줘. 원자. 얘는 N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H는 수소원자라고 표현하겠네요.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여러분. 얘는 뭐예요? 화합물인데 질소원자 몇 개와? 한 개와 수소원자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절대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 자 봅시다. 참 이 뭐가 아니야? 뭐 같아? 하여튼 뭐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지? 뭐라고 하게 될까? 고맙다. 누구냐? 이심전심. 자, 강압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랬다. 선생님 장난하세요. 이러지, 그지? 다리가 5개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랑 똑같아. 강아지는 다리가 3개고, 4개고, 꼬리가 하나 있고 머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애야. 마찬가지 암모니아라는 원자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래참자 건드리면 죽음이야.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냐고 봐라. 이런 걸 화학 반응식이라 하는데 이 화살표가 뭔 뜻이냐면 정확한 반응, 정반응이라고 그래. 생성이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이 둘을 뭐라고 읽어? 반응물이라고 읽고
이들이 생성되면 얘가 되는 거야. 생성물. 공교롭게도 여기 생성물이 한 종류밖에 없지만 두 종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반응물이 한 종류일 수도 있는 것이고 화살표를 중심으로 좌측의 반응물, 우측의 생성물. 그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니?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반응을 해. 맞춰봐. 이 질소 원자 몇 개 있어? 질소 원자량이 얼마인지 몰라. 모르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들의 개수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말자고 돌턴 아저씨가 얘기했어. 유일하게 맞는 거 같은 분이야. 그거 하나. 질소 원자 두 개지? 근데 여긴 하나네. 앞에 보소. 이걸 쓰라니. 알았니? 이래야 질소 원자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여기 밑에 쓰면 큰일 나. 아래점자 건드리는 거 아니야. 물질의 아주 고유한 원자수 비이기 때문에 좀 건드리는 거 아니고, 다시 말해서 니네가 야 강아지 인형 눈이 4개 있으면 강아지 몇 개 만들 수 있어? 2마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야. 여기 질소 원자 2개가 있으면 여기도 2개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냐? 6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못 쓰면 돼요. 이래서 이 식이 만들어진다. 알았니? 이게 개수라고 하는 식이고, 선생님이 아까 별표 곱하기 100 배운 곳이었고, 거기 이거 만드는 곳이거든. 일단 니들, 이게 무슨 법이고? 타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거든? 합성법이에요. 이걸로 뭘 만든 거야? TNT를 만든 거야. TNT. 트리니트로톨루인이라는 거야. 이게 화약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생겼어. 이 TNT는 이것이 화학약품의 주성분이야. 근데 이걸 만들려면 이 질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암모니아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과거 역사에 보면 최무선이 화통을 만들고 거기에 보면 초석을 분리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암모니아를 합성은 못하고 어떤 물질에 나오는 걸 채취했단 말이야. 얘는 진짜 공간에서 합성을 해보는 거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지금 암모니아가 나온 계기고,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 요걸 뭘로? 질소 비료로. 그 내용이 거기서 잠깐 언급이 안 되지. 보슈라는 사람이 질소 비료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단위 헥타르 생산량이 늘어나서 살고 있다. 알겠죠? 이게 식이다, 식. 출제자 뭐 물어볼 거야? 이거 뭐 반드시. 알겠니? 지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원소 화합을 찾는 거야. 알았지? 원소가 몇 종류 있고, 여기에서 종류만 따져라. 몇 개 있냐고 말 안 했어. 2종류 있고, 화합물은 한 종류야. 자, 질소는 원소다. 수소도 원소다.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시험 문제 1번 나온다. 알았지? 이거 틀리는 사람 별로 없어. 똑같이도 알아. 근데 빨리 보라는 거야. 빨리. 대문자 2개, 화합물. 대문자 하나, 원소. 그러면 얘는 뭘 거냐? 원소야. 이것도 물질이다, 얘들아. 알았지? 얘는 원소야. 그래서 원소들은 얘를 보면 이거야. 뭐 Na, 그 다음에 H2, Cu, N2. 그러면 그냥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얘들아, 이렇게나 나눠볼까? 밑에 아래 첨자가 없는 애들이 몇 개 있냐, 여기? 2개 있지? 저런 애들이 금속 원소 대부분. 알았지? 물론 금속 원소가 아닌데 아래 첨자 없는 애, 방금 써준 탄소, 그리고 이런 애들, 헬륨, 네온, 이런 애들이 아래 첨자가 없지만 그냥 원소라고 부르는 놈들이야. 비금속 원소야. 대부분은 금속 원소는 이렇게 아래 첨자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금속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화합물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누구냐? H2O 이런 게 화합물입니다. 물이죠. CO2 이런 거. 그 다음에 NaCl. 참고로 듣고 흘려봐. 나중에 필요하지만 듣고 흘려봐.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통합과학 선수한 친구들 있어요? 없죠. 화학결합 배운 친구들 있나요? 혹시? 없죠. 물질은요,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말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뭐냐? 우리는 화학을 배우고 있죠. 화학은 무조건 뭐의 학문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자의 학문이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야. 그래서 전자가 이동함이 필수야, 화학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 무조건 화학도 나와요. 알았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소, 물질 말고 이거 원소. 원소는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금속과 비금속. 그럼 둘이 만나는 경우의 수는 세 종류밖에 없는 거죠. 각자, 그 다음 서로. 다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자라고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속이 만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할 거고, 비금속, 금속이 만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할 거고요. 금속끼리 만나는 걸 금속결합이라고 할 텐데, 그거 지금 복잡하잖아. 외우기 어렵잖아. 그럼 여러분, 얘가 누구라고 했지? 금속이라고 했지. 얘가 누구라고? 금속.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애야. 알았지? 왜? 얘는 그냥 나트륨인데 얘는 나트륨 이온이다. 그럼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려면 전자가 이동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얘로 가는 건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인 거야. 알았니? 그건 화학 변화인 거야? 그러면 이 얘는 다 금속이잖아. 이 금속이 없는 애가 분자야. 하나 알아두자. 그냥. 금속이 없는 애가 분자야. 없잖아, 금속. 그지? 여기도 없어. 그러니까 아래첨자 2가 들어간 애들은 무조건 분자야. 그리고 이런 애들 봐봐. 여기 금속 없지. 수소산소, 탄소산소 이런 애들이 분자다. 알았지? 여기까지만. 알겠지? 여기까지만 그냥 듣고 흘려도 괜찮아. 이렇게 2단원에서 물어보는 건 원소냐 화합물이냐지 제가 이온결합이야 아니면 공유결합 이런 건 안 물어봐. 3단원을 가서 물어본다. 내가 아까 꿀 빠는 곳이라고 했지. 꿀 빠는 곳. 그치? 거기가 이런 게 나와. 지금은 원소다,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얘는 누구냐? 얘는 우리 일단은 마지막에 용액이라는 걸 보거든. 여러분들 용액이라는 단어 거기에서 나와. 자, 누가 나오느냐? 봐라. 혼합물은 균일한 혼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거든. 불균일 혼합물은 흙탕물 이런 거 되는 거지. 근데 균일 혼합물은 뭐라고 불러? 뭐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이 균일 혼합물이거든. 얘를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얘를 용액이라고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균일 혼합물은 어디 부분을 취하든 비율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골고루 섞여 있는 애들. 얘가 더 중요해. 이거 많이 볼 거고. 그래서 보자. 카메라 보드 때문에 칠판을 조그맣게 써서 이해 좀 해줘. 얘들은 용액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냐? 우리 한글 끝에 액이부터 되는 액체 이렇게 생각나지? 또 너희들이 액체만 배웠고 용액은 용매와 용질의 혼합물이야.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지. 전자이동이 없으니까. 자, 한번 볼게. 용매가 질소고 용질이 산소, 아르고 혹은 이산화탄소인 애들이 뭐냐? 바로 공기야, 공기. 그럼 이거 무슨 용액이지? 기체 용액. 그러니까 액으로 끝났다고 해서 액체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체 용액.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소금이 있고 물이 있으면 뭐지? 소금물. 이게 너희들이 배우는 액체 용액이야. 그 다음 봐라. 이게 누구야? 구리가 있고 여기에 주석이 섞이면 이게
청동이에요. 이게 고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 금속은 저렇게 있는 애들이 금속 결합 물질이거든. 금속은 절대 다른 금속과 화학 반응 안 해.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불이라는 금속에 얘를 첨가하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하지 않아. 혼합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우리는 얘들을 합금이라고 하거든. 합금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합금도. 알겠지? 그런데 니네들 불이는 되게 부드러운데 주석을 딱 섞으면 어떻게 돼? 단단해지거든. 그게 청동기 부족국가에 출발하는 무기가 강해진 거? 그럼 선생님 화학 변화 아니에요?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는데 물리적 성질이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단단함이라는 건 물리적 성질을 의미하고 또 하나 그런 성질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건 구리와 주석은 최외곽의 전자가 숫자가 달라. 결국 전자의 숫자가 다른 것끼리 혼합을 해버리니까 성질이 바뀌는 거지. 알겠어? 물리적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학교 때 어떤 물질을 뭐 서로 섞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다. 그러면 화학 변화다라는 표현,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100% 맞는 표현은 아닌 거지. 얘들은 섞었는데도 그 성질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바뀐다고 무조건 화학 변화는 아닌 거야. 공기적으로 잘 봐.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섞이는 건 혼합 과정이고 물리 변화다. 그리고 여기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잖아. 그럼 황동이 돼. 황동이 뭐냐면 노쇠라고 해서 너희들 한정식집 가면 뭐 무거운 숟가락, 밥그릇 있지? 그게 노쇠거든. 그런 것들도 역시 혼합물에 해당된다. 자, 요렇게만 배우고 넘어간다. 알았죠? 용액에 기체도 있네. 용액에 고치도 있네. 요런 거고. 그 다음, 불균형 혼합물은 화원 끝날 때까지 얘만 배워, 얘만. 여러분, 얘가 누구야? 아나? 원유? 원유가 뭔가? 석유. 그렇지, 석유예요, 석유. 여러분. 얘들이 불균형 혼합물이거든.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은 불균형 혼합물을 더 간단한 불균일 혼합물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LPG나 뭐 나프타나 등유, 중유, 경유 이런 것들 다 혼합물이야. 알았어? 그런 공정이 석유화학 공정이 분별 종류로. 알겠지? 요거 하나만 딱 본다. 됐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거 너무 중요하고 얘들은 실질적으로 학업부에서 출제가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거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래? 교과서 내용들을 본다면 인공 필요성, 인공 비료 필요성에 대해서 이건 뭐야? 식물이 생장을 함에 있어서 CHON이 필요한데 그 중에 N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버법이라는 암모니아 합성법, 비록 출발은 TNT라는 화약 폭발물을 만들기 위한 그 출발 물질이지만 이걸 통해서 질소 비료의 개량 사업이 성공하면서 도시에서 인간들은 단위 면적당, 헥타르라는 말을 쓰거든. 면적당 식물 생산 증산량, 식량 생산 증산량을 높였다. 이게 화학이 영향을 준 요인이다. 이게 끝이야. 알았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준 화학의 위대한 발견이다. 요걸 마무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살충제, 제초제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살충제는 말 그대로 해충을 죽이는 거고요. 제초제도 마찬가지로 잡초를 제거하는 건데 이러면 영양분이 다 우리가 필요한 식물로 가겠지? 그 과정이거든. 얘를 보호하는 거. 근데 시험에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오더라. 이게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옵니다. 알았지? 이걸 가지고 현직 교사들이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알았니? 그래서 그냥 쓰는 것에 의의를 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닐의 등장. 비닐이 뭐를 만들죠? 비닐하우스를 만들죠. 여러분 비닐하우스 어디에 이용되는지 알아요?
열대 식물 같은 거, 제작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쓰잖아요. 또 재배할 때. 비닐하우스의 등장이 그거라는 거죠. 비닐의 등장은, 혹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식량 생산에 굉장한 증대를 한 거죠.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도 안 나오더라. 다만, 비닐이, 여러분, 비닐이 그냥 뭐라고 알았어요? 합성수지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합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 제품이에요. 무조건. 알았죠? 그럼 합성수지 말고 또 누구 있느냐? 합성 곡물. 그 다음 합성 섬유.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합성수지를 뭐라고 부르냐?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틱. 끝에 강한 밑받침이 있어 아이들이 딱딱할 거야. 편견을 갖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성수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빵 같은 거 사 먹잖아요. 뭐 제과점에 가도 빵 이렇게 비닐봉지 이렇게 다 뭐 주죠. 바삭바삭거리는 거. 그게 폴리에틸렌이거든요. 투명하잖아요. 안에 빵도 보이고. 그게 합성수지예요. 알았죠? 그리고 집에서 쓰는 락앤락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 그릇. 이것도 합성수지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자세히 보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미래의 식량 문제 해결. 먹는 곤충. 여러분 곤충 뭐 먹고 있어요 지금? 번데기 먹고 있다 이거죠. 번데기 안 먹어요? 아, 번데기 먹다는 거 부드러이가 난 바람에 상한 거겠죠 분명. 근데 그 다음부터 번데기를 먹지 않습니다. 번데기도 먹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먹던데. 포장마차 가면 소주 안주로 좀 먹은 적 없고요. 여튼 곤충을 먹는 그 시대가 올 거야. 곤충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가두리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횟집 가면 그죠? 이거 양식입니까? 뭐 자연입니까? 이래가지고 아빠가 효구를 치고 니들은 그냥 뭐 입에 들어가면 드시죠. 그지? 양식인지 뭔지 알 때만 그냥 넣으면 끝이지. 하지만 어르신들도 맛을 다 양식 배 모양을 쓱 보고 하얀 그 양식광원에 참 검은 줄무늬 이렇게 있으면 양식광원에 하얀 되면 자연산이네 뭐 이런 걸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먹거리를 양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공했죠. 양식이 성공했어요. 육지도 성공했어요. 여러분 참치라는 고기는 절대 멈추면 죽는 거 알죠? 걔들은 멈추면 죽어. 상어랑 똑같아. 걔는 그러니까 잘 때도 헤엄을 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성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도 양식은 정말 힘든데 그걸 양식을 성공했다. 미래 먹거리다.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꽃도 먹는 거 있죠. 꽃도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알았지? 자, 이제 두 번째로 의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데요? 그걸 알아야죠. 문제가 뭔데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천연섬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세요. 의류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천연섬유의 문제점이에요. 자, 일단 천연섬유의 장점은 뭡니까? 이거죠. 땀 흡수가 좋다. 여러분 천연섬유도 뭐라고 부르죠? 면, 맛, 견. 알겠어요? 면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화. 그래서 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목화. 그래서 여러분 면 소재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속옷이에요. 속옷을 합성수지 입으면 부끄럽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다 쓸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면, 만은 뭐 있어요? 만. 3대, 배라는 거 있죠. 그다음 견은 뭡니까? 유해, 비단. 이런 것들이 천연섬유인데 여러분 장점은 땀 흡수가 좋고 그 다음에 촉감도 부드럽습니다. 그쵸?
그런데 단점이 뭐냐?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흥분의 집 애들 옷 입은 거 보면 거의, 그죠? 옷 입은 거 보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기우고 짚고 막 이렇게 입히잖아요. 없으니까 옷이. 그죠?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얘들이 질기지 못하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안 좋다. 금방 닳고 찢어진다. 이런 거죠. 물려 입으면 지워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무슨 제품이야?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합성 수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합성 섬유가 나오겠는데, 이 해결에 등장하는 합성 섬유가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특히 뭐가 나오느냐? 최초가 나오겠죠? 바로 시험 문제 100% 나오는 애, 나일론. 나일론은 최초 합성 섬유라고 불러요. 일단 여러분, 합성 섬유는요,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얘들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자동화로. 그리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질기라는 거죠. 오래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뭘까요? 여기 있는 거죠. 다운수 전혀 안 되고 촉감 까칠하고. 알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나일론. 그러니까 누가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어떻게 이용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죠. 핵심 코드는 이거예요. 최초 합성 섬유 나일론. 자, 나일론은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염화 아직투산, 헥사에틸렌 디아린, 기본 단위칠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안 해주는 학교가 많고요. 그냥 들려주세요. 안 나와요. 알았죠? 특히 나일론 중에 66 나일론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66이라는 표현은 뭐 때문에 나온 표현이냐면 단위치 두 개를 중합시켜서 나일론을 합성하는데 탄소가 6개짜리라는 얘기예요. 6, 6. 그럼 6, 7도 있고 7, 7도 있나요? 있습니다. 나일론의 종류에 따라서. 알았지? 그런 건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다 참고해서 적어두시고 지금은 적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캐로도스에서 나일론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만 써놓고 끝.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 폴리에스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일론의 종류도 그냥 봐두세요. 나일론은 가장 기초가 스타킹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스타킹. 그 다음에 칫솔. 칫솔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밧줄. 이게 나일론이에요. 진짜 이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를 들어주지 않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일론이 뭔지 이렇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 써놓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가 폴리에스터가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죠. 에틸렌이라고 그러거든요. 폴리에스터는 그냥 알아두세요. 내가 입는 교복 그런 뜻이야. 니네 교복에 주름 잡혀져 있어. 그죠? 다림선 잡혀 있잖아요. 그거 빨면 없어져요. 근데 계속 있죠. 그거 주름이 없다. 알았죠? 폴리에스터는 주름이 없다. 그리고 물 흡수성이 안 좋다. 비를 맞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말아요. 알죠?
비바디오도 금방 마릅니다. 또 하나, 물 흡수성이 없으니까. 카라 같은 데 이렇게 쓸려요, 여름에. 여러분, 아파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뭐, 좀 비싼 거 있잖아요. 현명한, 뭐 이런 애들. 그네들 보면 주름이 막 잡혀요. 특히 그 동복, 긴 거. 주름이 막 잡힙니다. 봤더니 연 60% 오르는 거. 그게 많이 들어가면 주름이 막 잡혀요. 그런데 좀 긴 모씨, 모서령 이런 교복들은 절대 주름이 안 잡힙니다. 빳빳하죠.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 교복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통 정확한 말은 폴리아크릴로 니트리란 말인데 이건 방화복에 쓰인다. 소방사고 소방관들이 입고 들어간 불에 강하고 열에 강하고 알겠지? 그런 거다라고만 알고 끝.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라고? 최초의 합성섬유가 뭐라고? 나일론 요거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끝입니다. 됐죠? 여기는 참고를 더 할 필요도 없고 요 정도. 그 다음에 합성 염료가 개발이 된다. 자, 이거는요, 다음 중 합성 수지, 의류 문제 해결에 의한 어떤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신 문제의 단골 손님이죠.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 합성 염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지껏 천연 섬유에 여러분 염료를 입히는 과정, 뭐 총포에서 수도에서 염료를 색출해서 그 영화에 그냥 TV라고 하는 데 보면 옷감 하는 데 보면 빨래줄에 막 그 천이 막 널려 있는 거 많이 봤죠. 막 분홍색, 노란색 막 그 염료를 입히는 과정이죠. 그러나 합성 염료가 개발되고 나서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도가 빠르게 염료가 입혀질 수 있다. 대량 생산 가능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발자가 누구냐? 바로 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보라색. 우리는 이제 보라색을 바이올렛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에서는. 근데 패션계에서는 퍼플이라고 해요. 퍼플. 그런 말 들어봤죠? 퍼플 색깔이라는 말. 그런 밝은 보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다. 사실은 옆에 써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다가 우연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합성 염료가 개발되어서 섬유가 다양화되었다. 종류가 많아졌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미래 의료 문제 해결. 뭐 슈퍼 섬유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 뭐 불과 뭐 2100년 안에 그렇다는데 사이즈가 없는 프리 사이즈의 옷이 나오는 거. 신발도 그렇고 어떤 옷을 사든지 자기가 입은 몸에 척 맞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슈퍼 섬유.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해지고 겨울철에는 따뜻해지고 큰 걸만 사면 그죠? 주구장창. 또 색깔도 마음대로 변형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 두 종류만 의료 문제 얘기를 두 종류만 알아두고요. 이 세 번째 주거 문제를 봅시다. 주거 문제에서는요, 집안의 활용용품하고 건축물 발전사, 그래서 집안의 활용물품들도 별로 커다랗게 안 나오고요. 건축 자재의 발달이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내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아까 하보법이에요. 알았죠? 원소, 화합물 구분하는 거, 식량 생산에 이바지했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최초의 합성 섬유. 그 다음에 지금 합성 염료 개발 아무것도 아니고요. 밑에 들어가면 주거 문제 해결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화석 연료를 사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화석 연료 누굽니까? 석유.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연료로 썼다. 이게 아니라 화석 연료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합성 수지를 개발했다. 합성 수지가 누구냐? 앞에서 배웠던 누굽니까? 폴리에틸렌 있죠?
뒤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T점이. 요 끝에 T만 붙이면 뭐 돼요? 콜라뼈, 페트병이 되는 T만 붙여도. 그것도 역시 합성 수지다. 비닐. 얘도 합성 수지다. 그 다음에 락앤락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 일반적인. 다 무엇이다? 합성 수지다. 그리고 LPG 같은 것도 이용합니다. 집에서. LNG도 이용합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에 합성 고무도 개발이 되어 여러분들 신발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많이 써요. 일상생활 자동차 같은 데도 뭐 작은 고무, 인조 고무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화석연료 사용은 요쯤으로.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건축 재료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독단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독단적으로. 뭐 이것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진흙으로 개어갖고 벽을 만들고 볏집을 엮어서 볏단을 만들어서 초가지붕을 만들고 그게 더 발전해서 여름철, 겨울철 두 분만 지나면 막 벽이 허물어지고 초가 그게 막 금이 가니까 거기다 볏집을 넣어서 얘를 진흙을 만드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더라. 이런 것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재료 변화를 보면 첫 번째 철이라는 게 있어요. 철.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뭡니까? 금속원소다. 금속 물질입니다. 원소의 화물의 원소다. 대문자가 하나 붙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 철은 사실 용광로에서 재련한다고 하는데 얘는 산화원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철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땅 속에 철광석으로 존재하는 애를 재련소에서, 이 재련소 중에 용광로라고 하죠. 뜨거운 불구덩이 약 1800도씨 이상 되는 애인데 재련소에서 환원을 시켜서요, 철광석을 철로 이때 넣어주는 물질이 코크스와 그 다음에 석회석 같은 걸 넣어준다.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럼 이 철은 무엇에 쓰이느냐? 골격에 쓰인다. 건축자재의 골격에 쓰인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철로 우리는 뭐를 하느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만 이게 시험에 출제되면 여러분들 못 풀었다 그러면 밑에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철에 크롬이나 니켈을 섞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가끔. 그게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혼합물입니다. 금속 뭐예요? 용액이죠. 그죠? 고체용액.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철을 만드는 과정에 여기다 코크스를 넣다 보니까 이 철도 순수한 철이 아니에요. 탄소랑 섞여요. 그래서 이걸 탄소광이라고 부르거든. 탄소가 많이 함유된 게 선철이고요. 조금 덜 함유된 게 강철. 아예 탄소를 모두 빼버린 게 철사철이에요. 부드러운 연철. 그러면 건물 세울 때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큰 건물은 그냥 철강을 하나 올리거든요. 철철을 툭툭 올립니다. 그게 선철이에요. 탄소를 빼지 않으면 굉장히 단단하죠. 휨이 없어요. 별로. 이 탄소를 좀 빼야 좀 휘어지고 좀 부드러워지는데 그래야 무기나 자동차 이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강철로. 그러니까 선철을 주로 쓰인다. 이게 거의 건축물 기본 격자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애들이 잘 관심이 없어서 보긴 보지만 잘 알지 못해서 이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석회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얘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화합물의 원소야.
화합물. 맞지? 그 다음에 이게 금속이거든. 분자 아니에요. 이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으라고요. 아, 저런 게 저렇게 쓰이는구나. 이 석회석을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산화칼슘은 CaO 화합물이죠. 이산화탄소는 CO2. 그렇다면 이 세 물질 중에 얘만 분자 뭐 이런 거죠. 금속이 없으니까. 칼슘이라는 분자가 금속 원소가 있으면 분자가 될 수 없다. 요것만 아까부터 대략으로 했네. 그 산화칼슘 요거에다가 보세요. 얘를 섞으면 이게 시멘트다. 그래서 시멘트 최고의 생산지가 충북이나 강원도다. 왜? 석회석이라고 하는 퇴적함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알죠, 여러분들? 석회석, 뭐 돌리네, 카르스트 지역, 초등학교 배운 적 없나요? 석회동굴. 그게 강원도하고, 그죠? 충북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시멘트 공장이 제일 많은 거죠. 이렇게 된 게 시멘트다. 시멘트 특징이 뭐예요? 금방 굳는다. 우리가 이렇게 뭐 벌교만 딱 태워놓으면 좀 딱 굳어갖고 딱딱해진다. 알았지? 근데 얘들이 뭐가 약하냐면 사중이 약해. 무거운 걸 위에 올려놓으면 금이 쩍쩍하고 부서지네. 그걸 좀 버틸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얘가 발견이 돼.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섞는 거죠. 그게 콘크리트다. 이러면 무게를 잘 견딘다. 알겠죠? 그래서 무게를 이제 건축학에서 하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잘 견딘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흔들림이 약해요. 좌우로 흔들림이. 이 좌우로 왜 흔들립니까? 고층 건물은요, 굉장히 막 50층 이상 올라가면 그 63빌딩도 좌우로 1.5m 흔들린대요. 바람 때문에. 그럼 그걸 못 견딥니다. 그럼 어떠냐? 그걸 견디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이것도 아이디어죠. 아까 진흙만 났을 때는 뭐 사계절이 지나면 그게 금이 잘 부서지니까 거기다가 집단을 섞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게 되면 좌우 유동력이 강하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여기까지 출제가 돼요. 이거 이상은 나온 적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알루미늄.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창틀이라고 해요. 창틀. 샤시라는 말 들어봤어? 창틀. 못 들어봤어? 창틀이 보면 약간 땡땡 철이 아닌데 금속이지. 가벼운 알루미늄. 그래서 니들 보면 이런 것들. 얘를 화이트보드에 밑에 받칠 때 있지. 잘 되지나 그 알루미늄. 알겠어요? 그런 것들로 쓴다. 알루미늄으로. 그 자동차 공구에도 많이 쓰고요. 알루미늄은 원래 지각에 제일 많아요. 금속 중. 근데 걔들을 쓰게 된 계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들 이런 설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유럽을 거의 3분의 1을 먹은 대왕이죠. 걔가 각 왕들을 초청합니다. 자기 왕궁에. 그러니까 각 왕들은 금판에, 금 나이프에, 금 접시에, 금 포크를 썼죠. 알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알루미늄 왕관에, 알루미늄 나이프에, 알루미늄 포크를 썼대요. 알루미늄이 그만큼 땅속에서 얻어지기 어려웠다는 거죠. 나중에 과학적인 지질 조사를 통해서 알루미늄이 제일 많거든. 근데 걔를 순순가 땅속에 있을 때는 산화 알루미늄, 그걸 이제 보크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 보크사이트 형태의 알루미늄을 순수한 뭘로? 알루미늄 이렇게 얻어내는데 2,400도씨 이상이 필요해요.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훅이라는 거 같아요. 낚시바늘 아닙니다. 훅이라는 사람이 빙정석을 집어넣어 총면을 사용하면 600도씨에도 금방 얻어낸다는 걸 알아낸 거죠. 지금 엄청 싸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알루미늄이 최고의 금속이었는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엄청 싸졌죠. 구리보다도 싸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루미늄이 현재는 쓰이고 있다. 알겠니? 그 정도. 그 다음에 유리. 여러분들 유리 정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유리 정도는 주산염의 산차예요. 다시 말하면 모래. 모래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런 거죠. 모래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스타이로폼, 이것도 합성 수지입니다. 스타이로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티로폼이라는 거예요. 스티로폼. 노숙자 아저씨들이 많이 쓰죠. 그분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단열재로 쓰입니다. 탄소가 중요 원소입니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스타이로폼 역시도 합성 수지예요. 알겠어요? 그럼 무슨 제품이에요?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알겠죠? 스타이로폼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유독가스가 나와서 요즘 쓰는 비율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페인트. 건물의 외벽에 바르는. 근데 페인트가 그렇게 뭐 패션이나 이런 브랜드의 색깔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철근 같은 데다 바르면 부식을 방지한다. 외부의 산소하고 물의 접촉을 막아줘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 얘하고 얘, 이 정도.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안 냈다. 알겠냐?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거기에 보시면 건강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는 시험에 나온다. 자, 건강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물질이 나오거든. 첫 번째, 얘가 나옵니다. 얘는 이상해. 현직 교사님들의 어떤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얘는 자세히 봐. 아스피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세히 써놓자. 아스피린은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발견될 당시에는 해열제예요. 요즘에는 혈전제로 쓰입니다. 혈관 내벽에 있는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녹이는. 알았어?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 분은 수술을 예약이 잡히면 아스피린을 끊어야 돼요.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요즘에는 그렇게 쓰인다. 아스피린을 해열제로 쓰진 않는다. 요즘에. 왜? 그거보다 더 잘 듣는 사이의 롤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아스피린은 왜 유명하냐? 최초 의약품이다. 최초가 붙은 애들은 꼭 알아보라고. 최초 의약품, 그리고 또 최초 합성 수지 두 개는 꼭 알고 있자. 알겠어요? 그래서 최초 의약품인 아스피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자, 먼저 이런 걸 볼게요. 얘는 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요. 참고, 요 도형편 구체적으로 알아주세요. 무슨 얘기냐? 그리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식인데 벤젠 구조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탄수화물에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애가 있다.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애가 있다. 얘가 누구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인데 버드나무 추출액이에요. 봄에 보면 버드 수양버들이 쭉쭉 늘어지거든요.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자네 어디 사는데 거기다 봐봤네. 그 수양버들이 쭉쭉 늘어지는데 밤에 보면 무서워. 약간 좀 여자 한마음 맞아 쭉 늘었는데 그걸 초봄에 한 4월경 3월 말 정도에 가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쪽까지 같이 잘려요. 양쪽이 딱 잘려서 빼보면 안에 흰 그 식물 줄기 있죠. 그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빠져요. 그럼 거기에 흰 액이 있거든요. 쭉 빨지 마세요. 빨면 오바이트 나옵니다. 그게 살리시탄 주성분.
그걸 풀필이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얘랑 누구랑 만나냐면 색깔을 좀 구분해서 볼게요. 요즘 들어서 얘를 만나는 거다. 얘 이름이 아세트산이거든요. 식초. 얘랑 얘를 중합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같은 COOH가 있는 놈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반응하는데 여기서 H가 떨어지고 여기서 OH가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가 O, 그 다음에 저기서 떨어나니까 CO, CH3. 이거 붙고 물이 나와요. H. 얘가 이름이 아세틸 살리실산인데 제품명 아스피린. 이걸 판권을 산 회사가 바이엘이에요. 바이엘. 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면 바이엘 미넨 레버쿠젠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에 이것만 만드는데 세계 5대 회사예요. 5대. 이것만 만드는. 그러니까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아스피린의 제품명은 살리실산이라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됐던 거예요. 아세틸 살리실산이 원 물질명이에요. 그리고 제품명은 아스피린. 살리실산은 그냥 그게 원료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참고까지도 봐두세요. 이거 그냥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이거 만들 때 뭐 쓴다? 아세트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살리실산에 메탄올을 쓰잖아요. 그 공업용 알코올이라 먹으면 죽습니다. 메탄올. 걔를 쓰게 되면 살리실산 메틸, 다시 말해서 바르는 불파스 제품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살리실산 메틸. 알겠습니까? 이렇게 최초 의약품. 두 번째로 나오는 애가 페니실린인데 오히려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 자, 페니실린의 개발.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생제. 이 항생제라는 건 뭐냐면요, 세균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맞아서 항생제 많이 처방받으면 안 되는데 무식하게 하는 소리예요. 그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어디에 상처 났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세균의 침투를 막기 위한 거. 알았죠? 이게 항생제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누가 발견했느냐? 그래서 푸른 곰팡이 해가지고 플레밍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영국의 젊은 과학자 둘이 발견했어요. 이름 없는 애들. 둘이 발견해서 세균을 죽이는 건 의학계에서는 살벌했거든요.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로 다 달려간 거죠.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화가 되려면 뭔가 중요한 팩트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셀럽이거나 아니면 반전이 있는 그런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페니실린만 있고 막 하는데 걔가 기자회견 하다가 그 젊은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그 플레밍이란 과학자의 푸른 곰팡이 전월기를 보고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제품에 착수했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기자들 80%가 다 일어나서 플레밍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돼야 되는데 아시나요? 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 다음날 플레밍 페니실린 발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더 웃기는 건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젊은 과학자들이 항생제를 발견했잖아요. 영국 정부한테 이거 제품화되기 위한 투자를 해라. 영국에 누워있어. 그 소송선배까지 하는데 니들 유명하지 않잖아. 그 걔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서 니들 우리한테 투자해. 미국 애들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영국이 120년 동안 노예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멍청한 거죠. 그때 정치권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 세계전쟁의 승리, 연합군의 승리는 페니실린의 승리다라고 한 정도. 왜? 같이 총상을 입었는데 독일군은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회복돼서 군에 복귀했는데 얘들은 3개월에 그냥 복귀하는 거야. 금방 나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 이런 정도의 팩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5쪽 가볼까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뒷파트를 보시게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잠시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숙제가 엄청 많아요. 15쪽에 6문제예요. 대단하죠? 그죠? 너희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내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보고 붙이세요. 알았죠? 이거. 여기다 붙이세요. 빼봐. 저는 이거. 그래서 노트 진도 나갈 때마다 표시할 때 이거를 붙이기 접지 말고. 알았니? 그리고 노트를 필기하고 제가 한 1, 2주 정도는 볼 거예요. 어떻게 필기를 했는지. 수정할 사람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1, 2, 3주 정도는 지키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포스트잇이 들어갈 거예요. 노트 왼쪽에다 붙이고. 알았죠? 노트는 너무 얇은 것도 그렇지만 너무 두꺼운 것도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는 거 있으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노트가 그렇고 폐 노트를 합쳐서 뭔가 엮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알았습니까? 대신 피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